아빠 호랑이는 짝짓기가 끝나면 이제 자기 구역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요? 네. 아 그러면 육아는 오롯이 그냥 그쵸, 엄마 호랑이가? 호랑이가 맡아서 독방 육아라고. 엄마가 엄마가 다 다 키워요. 예. 수컷 호랑이는 전혀 안 해요? 예, 맞아요. 2022년 호랑이 해의 주인공 올해 6월 태어난 한국 호랑이 오둥이를 돌보는 호랑이 아빠 김수원 씨 그리고 호랑이 엄마 이지연 사육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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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 그 6월에서 F대에서 그 한국 호랑이 건곤이가 자연 번식으로 새끼 5마리를 낳았는데 이게 얼마 만에 태어난 겁니까? 사실 20년도 2월에 처음에 이제 오둥이 말고 두 남매가 태어났는데 그게 이제 자연 번식으로서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자연 번식이 그만큼 힘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아 근데 왜 힘들어요 그게? 고양이과는 이제 단독 생활하는 친구들이라서 정말 예민한 그런 친구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좀 안정이 되지 않으면 새끼를 키우지 않거나 아니면 최악은 불어서 없앨 수도 있겠죠. 진짜요? 고양이 키우신 분들 좀 많이 알고 계세요.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자연 번식을 성공한다는 건 그만큼 안정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또 그런 환경을 잘 만들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네. 되는 거죠. 자랑하려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저희 사육사들이 그만큼 우리가 노력했다. 그만큼 자연과 흡사하게, 네. 자연과 별반 다름없이 그렇죠. 우리가 서식지 관리를 잘했다. 그럼 지금 이제 태어난 지 한 5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6월 27일 날. 지금 크기가 어때요? 한 5개월 정도 되면? 지금 마지막으로 검진을 했었을 때 그때 체중이 이제 20kg. 20kg 정도. 태어날 때는 1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벌써. 한 20배가 먼저 커버렸어요. 그 우리 한국 호랑이 오둥이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처음 인사 때 아름다운. 할까요?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둘, 셋.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예,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네. 아름이, 맞습니다. 다운이, 우리 나라. 나라. 아, 그럼 네. 이게 성별은 어떻게 돼요? 성별은 첫째가 딸이고요. 둘째가 아들, 셋째가 또 딸, 넷째가 아들, 막내가 또 딸. 야 신기하네. 네. 딸, 아들, 네, 딸, 맞아요. 아들, 딸이네요. 네. 아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호랑이를 어떻게 또 구분을 할까 이게 많이 보시니까 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다 이게 저희가 보기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또 다릅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옷을 똑같은 단풍 네. 옷을 입으셨잖아요. 입었죠. 이게 다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여기는 이쪽에 있고 여기는 이쪽 단풍이 또 다르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옷이 오늘 호랑이 무늬가 다 틀려요. 무늬가 이게 지문이 있잖아요, 사람은. 얘네는 줄무늬가 다 다른데요. 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줄무늬가 조금 다른 거 보이세요? 보여요. 네. 예, 그래서 요 줄무늬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거기 또 줄무늬가 다르고. 해외 다큐를 봤는데 오랫동안 키우던 호랑이를 야생으로 보내고 몇 년 지나서 간 거예요, 그거. 알아봤죠, 그 호랑이가. 근데 호랑이가 달려와서 안기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인공 포유를 한 개체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을 잘 따를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자연 번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야생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위험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만에 가면은 자신은 잘못하면 없어요. 네. 잡아먹힐 수 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연 번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야생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가와서
이렇게 하길래 안기는 줄 알았더니 내 얼굴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해야겠구나. 예. 네. 조셉 조심해. 네. 야생성이 살아 있어요. 혹시 그러면 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하다거나. 예, 조금은 알 수 있죠. 제일 기억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화내는 그런 소리고. 이제 무섭거나 이랬을 때 칵 하는. 아, 그럼 무서운 거예요. 네, 걔네들도 이제 무섭거나 위협을 느낀다. 경계하는 네, 그런 소리가 있고. 또 이제 반기는 소리는 아우. 하는 네. 것도 있고 아우. 또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트루스텐이라고 하는 거, 건데 이런 호감을 것도 하는 게 표시하는. 그게 호감이에요. 네. 예. Guess who's cuddled up in the den? Hi, buddy. Hi, Zion. Hi. 엄마 호랑이가 오둥이를 직접 돌본다고 하는데 네. 이게 좀 호랑이 육아를 어떻게 합니까? 엄마 호랑이가 주로 이제 육아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아빠 호랑이는 짝짓기가 끝나면 이제 자기 구역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요? 네. 아, 그러면 네. 육아는 오롯이 그냥 그쵸. 엄마 호랑이가? 호랑이가 맡아서. 독방 육아라고 그러죠. 아, 엄마가 그럼 다 키워요. 예. 수컷 호랑이는 전혀 안 해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면 가끔 가다가 아빠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못 가게 돼 있어요. 누가 못 가요? 아기가 아빠한테 왜요?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아빠는 자기의 본능에 충실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는 엄마가 기르기 때문에 네. 이 둘이 만나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야, 아니 가족인데.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제 사랑을 나누고 네. 그렇게 떠나요? 네, 떠나요. 이거 너무 슬픈데 호랑이. 아 조셉 이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거는 뭐 아니 그냥 그 산속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구역이 다 있어서. 야 생이별이네. 네. 우리 건곤이라는 엄마가 그래도 한정된 저희가 공간이긴 하지만 다 가르치거든요, 육아를. 야생에서도 이제 엄마가 가르치듯이 저희가 물가가 있는데 깊은 데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목을 물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고. 꺼내온다던가 관람객이 있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아직까지는. 관람객 쪽으로 너무 가까이 네, 가지 말아라. 아직 너네가 이제 위험하니 야. 좀 더 엄마가 오케이를 해주면 그때는 이제 막 가까이까지도 오고 그렇습니다. 호랑이 이빨로 무는 건데 아기들 다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안 물지. 송곳니를 아, 이렇게? 이렇게 찍지 않지. 이렇게 하면 아이. 아, 진짜 이렇게 그럼, 물어요? 그럼. 이 송곳니하고 어금니와의 그 사이에 좀 약간 간격이 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애들을 이제 집어넣는 야, 싼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커지면 못 옮겨요. 너무 무거우니까. 무거워지면 네. 왜냐면 힘을 꽉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조금 아, 가벼울 때는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20kg까지 되고 나서부터는 질질 무는- 끌려요 이렇게. 네, 무는 너무 경우가 좀 커서. 건곤이라는 친구가 되게 좀 신기한 게 놀아줄 때도 발톱을 세우질 않아요. 네, 그 보드라운 발로만 이렇게. 아 네. 이게 발톱을 세우지 않아. 다칠까 봐. 아이들이. 이쁘다고 그렇게 5마리를 다. 아 이게 발바닥으로 그냥. 아우 참. 아니 그 좀 그 사육사로 근무하시면서 좀 힘들 때도 많이 있으시고 가장 힘들 때는 좀 언제입니까?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사육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제일 이제 자기가 담당했던 동물이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그때가 제일 예 이게 제일 마음 아프죠. 예, 그거는 뭐. 아 그런 그 어쨌든 뭐 인간도 그렇고 언젠간 뭐 당연히 하늘나라로 가는 거지만 예. 아 그런 이별의 현장을 이렇게 좀 자주 또 목격을 해야 되니까 좀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이제 선배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육사의 발자국 수에
이제 우리 동물들의 건강과 행복이 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면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얘가 좀 오래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편이에요. 되게 많이 슬프죠. 적응이 안 돼요, 항상. 내가 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좀 이 친구를 좀 더 좋게 해줬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았나? 뭐 고민들이 좀 많이 있죠. 다시는 이 친구와 비슷한 친구들이 뭐 이런 질병으로 하늘나라에 가지 않게끔 또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아, 뭐 좀 동물들 중에 그런 동물들은 없습니까? 이렇게 떠나기 전에 미리 좀 나 떠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좀 주는 경우. 그게 이제 사육사의 목이에요.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표현을 했을 거거든요.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고 반응을 해줘야지 더 오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캐치를 못하면 정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죠. 처음 맡았던 동물은 두루미 이제 번식을 23살? 처음으로 이제 뭔가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생기게 됐는데 그게 생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신경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밤사이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다음 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아기가 어떻게 좀 착한 그 조그만 구멍으로 나간 건지 젖어 있더라고요. 떨고 있는 걸 보고 빨리 이제 빼서 이제 따뜻하게 해준 도중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좀 더 철저하게 더 했으면, 좀 더 꼼꼼하게 했으면 이 친구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좀 더 일찍 출근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확인을 해봐야지. 마음이 놓이니까요. 밤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동물들은 수명이 짧잖아요. 뭐 이제 동물마다 다 수명이 좀 네. 틀린데 예를 들어 호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에서 한 20년 굉장히 좀 짧거든요. 그거밖에 못 살아요? 네. 거의 10살 넘으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정도의 나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빨리 이제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죠. 예. 호랑이들에게 좀 뭐 아니면 그 같이 함께 있는 우리 동물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키워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옆에서 우리가 집사처럼 지킬 테니까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상? 아 근데 진짜 그 애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에이, 애정이 느껴져요. 그런 애정이. 우리 이지연 사육사님도 조금. 앞으로도 이제 좀 더 많이 관찰하고 친구들 더 발자국 많이 움직일 테니까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소개를 드릴게요. 34년 만에 태어난 5쌍둥이의 분만을 집도한 우리 대한민국 다태아 분만의 최고 권위자 대병원 산부인과 전종관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교수님. 아 저요? 뭐 출생부터 해야 되나요? 제가? 출생부터 하시면 저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상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태 임신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5쌍둥이 아기들을 제가 받았죠. 아 그러니까 이거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예. 국내에서 34년 만에 5쌍둥이가 탄생했습니다. 이 아이가 5째입니다. 쌍둥이들의 아빠, 엄마는 육군 대위 부부입니다. 5쌍둥이는 조금 작지만 모두 건강합니다. 이게 이제 5쌍둥이가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좀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요. 아주 드뭅니다. 네. 이제 저도 처음 5쌍둥이는 받았고요. 4쌍둥이도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그러니까요. 4쌍둥이는 제가 지금까지 한 8명? 아우. 4쌍둥이 8명 정도 제가 받았었고 3쌍둥이는 한 400에서 450. 꽤 상대적으로 많이. 그리고 쌍둥이는 한 4,000 좀 넘게. 근데 이제 이번처럼 5둥이는 처음이었고. 처음이시군요. 예. 아니 이게 사실 그 분만 당시 상황도 좀 굉장히 좀 다급했을 것 같아요. 좀 예. 상황이 어떠셨는지. 다급했습니다. 지금 5명 아기가 잘 있는데 얘들이 다들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중에서 한두 명이 또 잘못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불안했었고요. 얘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병상을 비워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은 비워두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게 이제 병원의 의료진이 다 총출동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5명이면 5, 4, 20해서 일단 20명이고요. 엄마 수술하는 사람 하면 25명.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아기가 낳습니다. 이야. 분만 방법도 또 고민이 좀 많으셨다고 그래요. 이게 그 지연 간격 분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사실은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애를 낳고 그 다음 애가 한참 있다 낳는 거예요. 그래서 4쌍둥이인데 오늘 낳고 그 다음 날 하나 낳고 나머지 둘은 한 달 있다 낳고 이런 애들. 그게 이제 지연 간격 분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첫 아기가 머리가 아래로 있어서 제가 걔만 받고 4명을 더 끌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얘들이 계속 건강하게 애들이 있나 하는 거에서 확신이 안 들어서 구하자 빨리. 그래서 수술을 그냥 수술로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나요? 공주님, 왕자님 몇 명? 1, 2, 3, 4가 딸이고요. 5번째 난 애가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다 있는데요. 지금 난 지가 이제 다음 주 되면 35주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잘 큰 애는 2kg가 넘었고요. 제일 작은 애가 이제 1.6kg입니다. 제일 작은 애. 예, 제일 작은 애. 그래서 애들이 다 장기나 이런 데도 큰 문제 없이 아우, 다행이네요. 잘 크고 있습니다. 아, 다행. 아이고 떴어. 아이고. 아빠. 아, 아빠? 거침없이 바라보는. 오. 아빠 손을 안 놓네. 산부인과 중에서도 특히 산과가 힘든 과로 좀 소문이 난다고 그래요. 예. 일단 아기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아기가 뭐 새벽 2시에 나올 수도 있고 토요일이나 뭐 휴일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뭐 고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애들이 달력도 못 보고 시계도 못 보니까 어른인 내가 좀 참아줘야 되지 않냐고. 네. 사실은 저도 뭐 새벽에 뭐 3시 정도에 병원에서 전화 오면 한참 자다가 한숨 한번 푹 쉬죠. 아, 그렇죠. 어쩔 수 있죠. 이게 뭐 일단 한숨 한번 푹 쉬면 나가기 위한 어떤 단계죠, 그게. 네, 그래서 시동 거는 거죠, 내 몸에. 딱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진료를 보는 모든 임신부랑 가족들한테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가 저만 아니잖아요. 산과 의사가 저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 여기까지 오셨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저희는 임신 기간 중에 뭐 10번에서 15번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만나기 때문에 누구 하면은 사실 기억이 꽤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지금 아기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 한숨 푹 쉬고 아유 그래도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아기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산과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기만 받으면 엄마들이 다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거 잘 못해도 아기를 그 시간에 맞춰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쌍둥이 저 궁금한 게요. 예. 뭐 1분 형, 예. 2분 동생. 예. 근데 누군가는 먼저 착상을 한 게 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는 게 나오는 거죠. 무조건. 순서입니다. 쌍둥이는 그래도 괜찮은데 삼둥이를 수술해서 낳을 땐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를 꺼냈는데 둘째가 양쪽으로 똑같이 있어요. 얘를 먼저 꺼내고 얘를 먼저 꺼내. 형 동생이 그거는 분만을 하는 선생님의 선택에 따라 형 동생이 정해지는 거구나. 오른쪽을 먼저 할까 왼쪽을 먼저 할까. 평생 가는 거잖아요, 사실. 평생 가죠. 수술할 경우는 누가 둘째였어 하고 물어보는 게 산전에 초음파 볼 때 우리가 둘째로 봤던 애를 꺼내야 누가 둘째였어 하고 물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슈퍼맨이 돌아올 때 출연했던 대한민국 만세도 우리 그 교수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근데 최근에 근황이 공개됐는데 벌써 10살이 됐어요, 우리 삼둥이가. 예, 예. 저도 봤습니다. 아, 보셨습니까? 저도 봤어요. 아, 좀 어떠셨습니까? 이게 또. 안녕하세요. 10살 송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10살 송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관씨 10살 성관씨. 안녕하세요. 10살 성관씨입니다.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대견하고 네. 그래서 내가 참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래도 좋은 일을 하는구나. 저희가 그 스리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산부인과 레지던트 남궁혜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부인과 3년차 남궁혜륜이라고 합니다. 아, 남궁혜륜 선생님이시군요. 잘한다. 선생님 역시 이게. 아시는 분이십니까? 잘 알죠. 아, 그러세요? 아주 잘합니다. 예. 그 선생 이번에 이제 레지던트를 마치는데 그 친구가 12월 달에 이제 상과를 돌아서 저랑 매일같이 회진 돌고 그랬습니다. 야, 이제 그 레지던트를 드디어 마치시는구나. 야, 12월 내년 이제 2월 달에 전문의 시험 보죠. 전문의 시험을 이제 봅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 1년 만에 뵙는 거죠? 결혼식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제 아기도 교수님이 받아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제가 진짜 존경하고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이에요.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제가 전공 2년 차 때 당직을 서는데 밤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분만이 임박한 산모가 오거나 하면은 그걸 이제 교수님한테 알리는 역할을 해요. 밤 10시에 한번 분만이 있어서 교수님을 전화 드리고 아기 받고 집에 가셨는데 한 1시쯤 또 분만이 있어서 또 전화를 드렸어요. 다시 집에 가셨는데 새벽 4시에 또 불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피곤하실 것 같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았는데 그때 이제 분만장에 들어오시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면이 되게 멋있고 환자를 진짜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바쁜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와주신 거거든요. 이게 촬영장 오기 전까지 진료보셨다고 그래요? 오늘요? 오늘은 제가 오전에 외래가 있어서 외래 진료 보고 여기로 왔죠. 아, 예. 그리고 여기로 오신 겁니까? 한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야.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아, 왜? 지금 한 8cm 정도 열렸대요. 자궁 입구가.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산모분하고 이제 우리 그 의사 선생님하고 서로 그 끈끈한 정이 좀 많이 쌓일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뭐 산모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많죠. 많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의사를 하다가 보면 정말 힘들었지만 아기를 잘 낳고 간. 그래서 엄마도 아기도 건강하고 하면은 엄마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빨리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큰 사고를 당했거나 그런 엄마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기를 잘 낳고 조금 안 좋긴 했는데 맥박만 좀 빠르고 그래서 CT를 찍으러 CT실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혈압이 정상이 되고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숨 쉬는 게 불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숨이 조금 불편했거든요. 가빴었는데 임신부하고 농담도 했어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집에 못 갈 줄 알았는데 가길 수 있겠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산모가 30분 있다 사망했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분만을 접는 의사가 많죠. 그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의사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빚을 갚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더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잊혀지진 않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아마 기억에 남고 가야죠. 그런 부분들은.
출산 과정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는 산모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많죠. 예. 쌍둥이인데 17주에 양수가 터졌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첫째가 양수가 하나도 없어요. 아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포기했죠. 그리고 걔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밀 초음파도 안 보고 얘는 어차피 나와서 못 사니까 그 임산부가 28주가 넘어서 진통이 와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못 살겠구나 했더니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양수가 없는데요? 양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신 17주부터 28주까지 했는데 한 10년 전인가 애가 국민학생이라 그러면서 사진을 제가 보내온 게 있거든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아들, 딸인데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면은 생명이라면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저희가 그다음부터 그런 애들은 양수가 아무리 일찍 터졌더라도 어떤 애기라도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낳은 애기들이 그 이후에도 꽤 있습니다. 네, 참 진짜 또 임신을 하고 계신 많은 또 산모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임신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굉장히 맞아요. 힘듭니다. 임신 30주 넘어가면 이렇게 힘드냐 그래요. 그럼 제가 엄마 몰라야지 임신하지. 알고는 못하는 게 임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수시로 뭉치고 딱딱해지고 빠질 것 같고 또 몸은 왜 이렇게 가려운 건지. 맞아요. 이제 임신한 여성이죠. 여성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산모를 보지 않고 아기를 봐요. 이걸 먹으면 아기한테 도움이 될까? 해로울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뭐 안정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보면 제일 안 좋은 게 딱 그거예요. 그래요? 단태하거나 쌍태하거나 삼태하거나 사태하거나 안정 빼고 다 해도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좀 안정을 하라는 그러니까요. 게 이제 보통 제 생각에도 좀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독이에요. 산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오해 중에서 하나가 안정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임신 12주까지 안정기라고 안정기에. 그러는데 뱃속에서 잘못되는 전체를 보면 임신 12주까지 잘못되는 애들이 80%예요. 12주부터 40주까지 잘못되는 애들이 20%예요. 그러니까 12주까지 유산되는 애들이 많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유산되래가 유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워있더라도 유산되래는 되고 정말 매일같이 돌아다녀도 유산 안 되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이 많이 되는 거는 맞지만 그 시기를 안정해야 되는 시기는 아닌 거예요. 안정을 하면 나쁜 게 첫째, 몸이 나빠져요. 한 2주만 안정을 하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말랑말랑해져요. 근데 임신부들은 원래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요. 그런데 안정을 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셋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아니 임신부의 삶의 질을 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임신부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누워 있어야 된다. 누워 있다고 조산이나 유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안정을 하는 거죠? 산모분들께 또 태교를 권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교를 했을 때 정말 애들이 좋아지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이야기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일하는 여성들, 태교를 할 시간이 없는 여성들 그런 여성들은 죄책감까지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아기가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임신부가 태교를 못해서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엄마는 자기 일을 잘하면 그거로서 충분합니다. 엄마가 가정주부로서 그 일을 아니면 그 직장을 다니신다면 직장에 다니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가정관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관. 진료 가방을 들고 산 넘고 물 건너 환자를 찾아가는 상간마을 슈바이처 방문진료센터의 왕진 의사 양창모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공했습니다. 가정의학과시군요. 보통 그 왕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전공이 가정의학과가 좀 많으신 편인가요? 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 왕진이 예전에는 가끔 있긴 해도 요즘은 좀 사실 왕진 다니시는 선생님들을 뵙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그렇죠. 네. 왕진 의사가 굉장히 드물고요. 맞아요. 제가 있는 강원도가
한 3,000분 정도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왕진 가시는 의사 선생님은 한 3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중에 한 분이시군요. 예, 0.1%니까 굉장히 드물죠. 그 왕진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전공의 과정에서 왕진을 처음 갔어요. 그 지인분 중에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서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찾아가 뵌 적이 있어요. 의사들이 의과대학 안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왕진을 접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겠죠. 환자분이 집에서 못 나온다 하시니까 제가 찾아가긴 했지만 뭐 그게 이제 왕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던 거죠. 전문의가 된 후에도 왕진을 계속 하신 겁니까? 아, 예. 전공이 이제 마치고 원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이제 처음 의사생활 시작했는데 그때 낮에는 이제 진료를 보고요. 저녁 시간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왕진을 갔었습니다. 춘천으로 병원으로 옮기시면서 잠시 좀 왕진을 멀리하신 적이 좀 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때는 한 10년 정도는 제가 춘천에서 이제 동네 의사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왕진을 가지는 못했었고요. 병원에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보는 진료 시간도 좀 짧아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할머니 한 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환자용 의자까지 이렇게 들어와 앉으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동이 너무 불편하시고 어지럽고 하시니까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부축을 해드리면서도 초조한 거예요. 빨리빨리 진료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그래서 좀 이거는 아니구나. 사실 진료실 안에 의사라고 하는 게 약간 해녀랑 비슷해요. 해녀분들이 5분 이상 그래도 바닷속에 잠수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환자분이 진료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잠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 지나면 이제 마음이 급해져요. 네. 빨리 내보내야 되고 또 다음 환자가 들어와야 환자가 또 들어오셔야 네. 되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이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왕진만 하시는 건가요? 네. 아마 전국에 왕진만 하는 의사 선생님은 저 말고 서울에 한 분 더 계신 거예요. 계십니까? 두 사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쉬는 날은 선생님께서 직접 정하십니까? 아니면 저희 팀이 이제 세 사람이 있어요. 왕진센터에. 저하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 한 분하고 마을 활동가 이렇게 세 사람이서 이제 그 왕진 가는 날짜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계신 이제 방문 진료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춘천에 있는 곳인데요. 춘천은 소양강 댐이 있잖아요. 네네. 댐 때문에 호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몰된 지역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 스몰된 지역 그 주민들한테 지원 서비스를 해요. 그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제 왕진을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년 됐어요. 저희가 방문 진료하는 이제 어르신 중에는 그 소양호 이제 근처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호수를 보면서 저 물속이 내 고향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걸어서 시내에 갔다 올 수 있었던 곳인데 이제 물에 잠겨버리니까 이동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춘천 시내로 나가려면 산을 넘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옷을 여벌을 한 벌 더 가지고 가신대요. 흙탕물이 닿을 때 옷에 범벅이 되니까 그 정도로 중간에 이제 옷을 갈아입고 또 이제 시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내와 좀 떨어진 곳에서 하시면은 병원 가는 데만 거의 뭐 하루 그냥 그렇죠. 뭐 반나절 약간, 걸리는 제가 만나뵌 이제 할머니 중에 한 분은 그 할머니 댁에서 그 정류장이 이렇게 보여요, 눈으로. 그러니까 그 거리가 한 1.2km 되거든요. 그 뭐 건강한 성인이면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그렇죠. 거리예요. 뭐 길게 잡아도 한 20분이면 뭐. 예. 그 정류장에서 첫 차가 9시 반에 아침 9시 반에 있는 거예요. 아침 9시 반에. 예. 근데 7시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침 7시요? 예, 2시간 반 전에 나가시는 거죠. 걸어서.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어르신이 무릎이 많이 불편하시고 또 허리도 많이 불편하시니까 걸을 때마다 계속 쉬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좀 쉬시고. 예, 계속 쉬어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제 미리 나가시는 거죠. 근데 그 버스도 이제 바로 병원까지 가는 게 아니고 시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또 병원으로 가고 아니면 택시를 갈아타거나 이렇게 해서 가시니까요. 반나절은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이거 병원 한 번 가시는 길이 진짜 너무 되네요. 너무 힘들죠. 돼요. 네, 힘들어요. 진료팀도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러 가는 길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가죠. 길이 잠긴 마을도 있어요. 그 호수가 이제 물이 항상 그대로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가을 되면 이렇게 물이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있던 길이 잠기기 때문에 여름에는 차로 갔던 곳을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 지금도 좀 등산화를 신어서 예, 제가 그렇습니다. 약간 왜 등산화를 신으셨지 했는데 네. 이게 왕진 가기 전에는 요 등산화를 꼭 챙기신다 그래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왕진 갔을 때는 그냥 운동화를 신고 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그 언덕에 있는 그 할머니 댁에 이제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제 신발 앞에 이렇게 붉고 검은색 띠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뱀이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뱀이 이제 그 유혈목이라고 하는 뱀인데요. 네.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등산화를 이제 신고 다니기 시작한 거고요. 혈당 한번 재볼게요, 어머니. 예.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예. 밥 먹고 뭐 다른 거 드신 거 있어요? 사탕 하나 먹었죠. 사탕? 응. 당은 괜찮으시네, 165니까. 당은 괜찮으셔요? 예. 165. 그럼 무릎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 요즘에? 요새 좀 더 아파요. 아, 그래요? 예. 그때 6월 달이었죠, 주사 맞은 게? 그거 맞고는 예. 그래도 좀 괜찮으셨잖아. 예. 무릎 좀 잠깐 봐볼게요. 베개. 아, 그래서 베개 오신 거구나. 미리 알고. 네, 한번 누워보세요. 조금만 볼게요. 어머니, 어느 쪽이 더 무릎이 아파요? 양쪽이 다 그래요, 지금? 자, 한번 무릎 좀 이렇게 돌려볼게요, 어머니. 자, 힘 빼시고, 요거 괜찮아요? 이렇게? 조금 더 하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아파요? 여기서부터? 조금만 아파요. 조금.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 때문에 무릎 아프신 거니까 오늘 좀 주사를 맞을게요, 그러면. 자, 좀 따끔해요, 어머님. 따끔. 아이고. 아, 잘 참으셨어요. 네. 아이, 고생하셨어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잘 참으셨고요. 겁이 있으셨네, 우리 어머니. 어머니 잘 지내세요? 네. 사모를 꼭 칠 때나 네, 그때 봬요 또. 맞아요. 네. 가장 최근에 좀 생각나시는 어르신 한 분이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셨는데 본인 집 화장실에서 이제 넘어져서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어르신 댁을 찾아가서 화장실을 봤더니 정말 이렇게 바닥이 미끈미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넘어지신 건데, 근데 그 화장실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봤더니 제가 예전에 이 어르신 댁 왕진 왔을 때 그 화장실을 썼었어요. 썼는데 넘어질 수 있겠다, 어르신이. 생각을 하셨군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아, 못하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왕진 갈 때 이렇게 그 미끄럼 방지 패드라고 해서 바닥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갈 때 이제 가서 확인해보고 미끄러울 것 같으면 이제 붙여놓긴 한데, 저희가 왕진 가서 어르신들한테 해드리는 일이 꼭 의사로서만 해드리는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돌봄이라고 하는 게 꼭 주사, 약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단을 만들어드리고 난간을 만들어드리고 필요하면 반찬을 서비스해드린다든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돌봄에 필요하잖아요. 네. 어머니, 화장실 저기 바닥이 미끈미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가 미끄럽지 않게 붙이는 거 있어요. 그것 좀 하나 붙여드리고 갈게요. 그렇죠.
일들을 해내려면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가 방문 진료했던 할머니 한 분이 눈 시야가 한쪽이 아예 안 보이시고 다른 쪽은 수술을 하면 이제 살릴 수 있는 시력이었어요. 안과 수술을 이제 좀 해보자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 댁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일일 간병인 해주실 분을 그 할머니가 사시는 면사무소의 그 주무관께서 알아봐 주셨어요. 또 실은 할머니가 차가 없으니까 대학병원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이동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그 추적 검사하고 이제 관리할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할머니 모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되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참 많이 고마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하시죠. 그죠. 네, 네. 실제로 뭐 계란도 주시고 이제 뭐 요거 한번 먹어보라고 또 채소도 많이 주시고 하시고. 네. 어떤 어르신은 이제 전화를 해서 저희한테 마당에 이렇게 앵두나무가 있는데 앵두 따러 오라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 또 먼 길 오시는 걸 아시니까 그렇죠. 네. 고마운 마음을 그냥 그건 어머니 드셔도 돼. 예. 그건 또 저거는 조금. 아예 어디 가지고 가요. 잘 먹을게요. 그거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니까 그래도 조금 그래도 마음은 좋은데 밥이라도 이런 데서 좀 해놨다 한번 뜨고 갔으면 좋은데 그러질 못해 좀 마음은 아프네요. 선생님도 오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검사도 해주시고 손 한 번 정도는 이거 올라간 상태에서 드셔야 좀 정확하게 나와요. 예. 참 어떻게 생각하면 뭐 형제 같아요. 엄청 고맙죠. 선생님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어르신도 계시다고 그래요? 아, 예. 제가 그때 원주에 있을 때 있던 병원이 이제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돈을 출자해서 병원을 설립해서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오셨던 할머니세요, 환자분들은. 근데 신장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할머니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셨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조합원분들이 같이 한번 도와줘서 해보자 이렇게 하셔갖고 예. 어떤 조합원 자제분은 막 돼지저금통 가져오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또 이제 할머니 수술하실 때 수술방 앞에서 이제 쪽잠 자고 이제 밤 새우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 수술을 하시게 됐었어요. 제가 한 5년 만에 아마 그 어르신 댁에 갔던 것 같아요. 방에 이제 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많이 죄송했죠. 제가 이제 사실 얼마 동안 못 찾아가 뵀는데 뭐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분이셨고요. 실은 이제 제가 이제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데 제 명함에 있는 이분이세요. 아 여기 계시네요. 우리 어르신께서. 여기 또 사진 또 뭐 굉장히 잘. 이 사진이 그때 회복하시고 오셔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이런 게 써 있어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새벽 시간만 아니면 괜찮아요. 네. 이게 새벽 시간만 아니면은 밤 한 10시도 괜찮으시다는. 그때 이제 저 병원 다닐 때 그렇게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외로움 때문에 더 좀 아프신 것 같다고.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플 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좀 그래도 60대 때는 혼자 살아도 운전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몸이 아파지고 집에서 못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면은 커피라도 한 잔 먹고 가라고 하시고 뭐 과일이라도 이렇게 주시고.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제 왕진을 딱 갔을 때 처음에 커피를 내놓지 않으세요. 이제 어르신 그럼 저희 이제 일어날게요 하면 그때 이제 커피 한 잔 하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피를 중간에 내놓으세요. 그게 타이밍이 참 그 어르신들이 왜 얼마나 외로운가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누군가 찾아온 사람이 이 집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진료실에서 환자분 만나는 시간보다 거의 한 대여섯 배는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에 4군데 정도밖에는 못 맞아요. 가시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네. 아우 냄새 좋네. 저번에 앵두도 땄었잖아 우리 6월달에. 앵두밭에서 어머니 찍은 거 엄청 예쁘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드려야 되는데 사진 찍은 거? 이게 좀 유독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또 어르신들이 좀 계시다 그래요. 아 예.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에 사셨어요. 겨울에 이제 가보면 거의 실내 온도가 영하예요. 그러시겠죠. 예. 산소 포화도라고 해서 이렇게 기본 측정하는 게 있어요. 이제 산소 수치라든가 맥박 같은 거 체크하는 거. 근데 그걸 딱 손에 꼽았는데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고장났나 해가지고 제가 제 손을 해보니까 측정이 돼요. 그게 할머니 손이 너무 차가우니까. 너무 추우신 데 계시니까. 네, 너무 추운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비벼서 따뜻하게 해서 이제 재보니까 측정이 돼요. 근데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항상 웃는 낯이고. 그리고 너무 다정하세요. 저희가 가면 항상 이렇게 아랫목으로 저희를 엉덩이를 끌어서 앉으라고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 할머니 얼굴을 보면 아 나도 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런 얼굴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제 방에 딱 따뜻하게 이제 누워 있을 때 컨테이너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 어떻게 지내실까? 그 한쪽 컨테이너가 한쪽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 창문이 잘 안 닫혀요. 이게 안 맞아서. 근데 얼마나 이게 이 추우실까요? 밤은 어떻게 지내시나 이런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날씨가 춥다고 해서 뭐 제가 제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왕진을 가고 그 할머니를 만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예, 참. 또 직접 이렇게 발로 뛰다 보면 좀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 혹시 없으세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게 병원에 지금 가고 계세요. 어르신들 몸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시고 뭐 무릎 관절염도 있고 지팡이도 짚으시고 이러시는데 이런 어르신들이 이제 시내로 가서 약을 타러 가시는 거예요.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마을에 제일 좋은 건물이 마을회관이에요. 가보면 동네 가보면 맞아요. 그 마을회관에 의사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좀 진료를 봐주고 처방전을 발급해주고 하면 그러면 굳이 어르신들이 힘들게 시내로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좀 좋겠네요. 네.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교수님은 왜 여기 간담치외과를 선택을 했습니까? 이 간담체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생소롭게 생각하는데 예. 실은 이제 음식을 이제 먹으면 입에서 이제 식도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위가 있잖아요. 위가죠. 그다음에 십이지장이 있고 그다음에 소장이 있고 이제 대장이 있고 이제 응가를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가만 보면 거기에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에는 간담체가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보면 제가 음식물이 내려가는 길이면 조세호 씨가 간이 되는 거죠. 간이 담즙이라는 소화제를 만들면 저한테 주고 이렇게 주고. 여기 췌장이라면 췌장이 하는 일이 소화제를 만드는 이제 소화 기능도 있지만 당뇨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어요. 특수한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먹으면 이렇게 소화가 돼서 이렇게 되는 그런 장기가 되는 거죠. 특히 저 이제 췌장외과를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췌장이라는 게 음식물이 곧장 지나가는 길은 아니지만 음식물 소화를 도와주는 장기잖아요. 네. 그런 장기처럼 또 누군가의 많은 도움을 더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 어린 마음에 췌장외과를 한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요게 좀 초기 진단이 상당히 진짜요? 어렵다고 네네네.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위암이나 뭐 대장암 뭐 이런 경우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이런 거로 이제 검진으로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췌장이라는 장기는 이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그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 췌장 여기 어디 뒤쪽에 있다고?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위를 들치면 이렇게 기다랗게 누워 있는데 증상이 생기더라도 그 췌장 주변에 우리 몸으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이 밀접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혹이더라도 그 혈관에 침범을 하면 수술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1기 아니면 2기인데 진단 당시에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한 15에서 20%. 그거밖에 안 돼요. 이미 늦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수술할 수 있는 경우도 그거밖에 안 됩니다. 해부학적인 그 특성상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3, 4기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게 좀 생존율도 굉장히 좀 낮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세계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암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췌장이 이렇게 되게 물컹물컹하고 잘 꼬매도 잘 안 나요. 잘 덧난다 그러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 우리가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항암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잘 안 낫고 탈나고 하게 되면 회복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한 60년대만 해도 췌장암은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뭐 이럴 얘기가 나올 정도고, 왜냐면 회복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은 이제 의학 지식이라든지 해부학적 지식, 그다음에 수술 후 관리법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회복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혹시 췌장암에 걸리게 되는 원인이 이게 있습니까? 췌장암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많이 발생하는 암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남자가 좀 약간 여자분에 비해서 약간 좀 암에 걸릴 확률이 좀 췌장암에 걸릴 그런 위험성이 약간 높다고. 혈액형 있죠, 혈액형. 이런 것들도 O형에 비해서 A형이 뭐 1.3배, AB형이 1.5배, B형이 1.7배. B형이 제일 높네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혈액형 이제 저도 지금 B형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통계적인 거지 뭐. 기름진 식사. 맞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과다한 육류 섭취, 흡연, 잦은 과음. 이게 췌장암을 혹시 내 스스로 좀 이렇게 자가진단. 뭐 자가진단을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느 날 이상하게 뭐지? 이 통증은 뭐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 느끼는 통증. 그렇게 아프진 않는데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기분 안 좋은 통증들이잖아요. 기분 안 좋은 통증. 네. 그게 반복이 된다든지, 특별한 일을 안 했는데 몸무게가 갑자기 확 빠지는 거예요. 뭐 6개월 이내 뭐 10% 정도 빠진.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 효과가 너무 급속하게 나오는 분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할 때.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황달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왜냐면 췌장머리에 암이 있으면 이제 담도가 막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황달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황달이라고 다 췌장암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또 하나는 당뇨가 없다가 갑자기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해 보면 암이 살아가는 그 먹이라 그러나요? 대사체가 포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먹어야 되는데 환자가 당뇨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당뇨를 만들어야겠죠. 그런 전략적인 암도 있어서 평소에 잘 이제 조절이 되다가 갑자기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 한다든지, 평소에 당뇨가 별로 없었는데 검진했는데 갑자기 당이 확 높다 한다든지, 그죠? 그런 경우에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실은 이제 저는 말기 암 환자의 가족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의과대학 들어가고 2년차 됐을 때 췌장암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뭐 대장암도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조기 진단돼서 지금 완치 거의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지 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수술하시고 지내시다가 재발하셔서 치료받으시다가 거의 이제 한 달 정도는 정말 고생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해줄 게 없으니까 집에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말기 암 환자 저희는 또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니까 집에 오셔서 이제 왔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좀 철이 없었죠 그때. 뭐 집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친구들 만나고 하느라고 엄마가 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돌아가시는 건가?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같이 있을 수 있었던 2년이라는 시간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이 암 환자의 가족으로서 느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진료 현장에서 뭐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힘들었던 게 정말 통증이 되게 심하셨어요. 대장암 말기 환자 막 뼈에까지 전이가 돼서 그래서 그 통증이 많이 심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진통제 하나 못 드렸다는 게 저는 너무 좀 속상하다고 하나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 이렇게 회진 돌다 보면 제가 제일 감정이입되는 게 뭐 그런 거예요. 환자가 저 어제 아파서 하루 종일 밤새 잠을 못 잤으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탁 생각나면서 너무 뭐 이렇게 좀 뭐랄까 미운 거예요. 우리 전공의 선생님이 그거 진통제 하나 주면 그 되는 거를 왜 그랬는지.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그 안쪽에서 저절로 낫게끔 지금 조치하고 있으니까. 교수님 어떠세요? 좀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그 당시 우리 뭐 배운 게 없었으니까 의과대학 뭐 2학년 예과 2학년이 뭐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자료를 찾아보고 해보면 예후가 별로 안 좋고 결국 죽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 사람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죽으신 분이 된 거예요. 바보처럼.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아픔도 나눌 수도 없고 했던 우리 가족들, 무력한 가족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내가 그러면 이런 환자들과 그런 여건이 똑같잖아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해서 그럼 이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료를 하다 보니 우리가 암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서 우리의 생명을 끊는 순간이 오겠지만 그 암이 있는 분이 이 암이 더 이상 자기 삶에서 두려운 존재가 안 된다는 걸 느낄 수는 있겠구나.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많이 느꼈고 또 환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암이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아주 축복받으면서 또 좋은 이 추억 속에서 이렇게 지내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게 내 생각이 아예 틀린 건 아니겠구나. 이런 것들은 실은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준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도 좀 간혹 일어난다고 그래요. 있죠. 최근에 제가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어떤 할아버지인데 이제 뭐 효도 이제 검진을 해드린 거예요. 그냥 해드렸는데 이제 췌장암이 8mm. 8mm요? 네, 보통은 8mm짜리 췌장암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 한 3, 4cm 보이죠? 아주 빨리 조기에 발견된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개복도 안 하고 할아버지시지만 복강경으로 수술하고 빨리 회복해서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좀 잘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올해는 어느 날 이제 외래를 보는데 어떤 이제 환자가 젊으신 분인데 편지를 써왔어요. 선생님 5월에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환자는 한 2년 전인가요? 췌장암으로 진단받고 아마 그때는 그 기관에서는 아마 수술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환자가 항암 치료 받다가 답답하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그동안에 항암 치료했던 게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CT를 보니까 그래도 길이 보여요. 이건 되게 될 수 있을 수 있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한두 번 더 하고 그럼 승부를 걸어봅시다. 이게 한 거죠.
다행히 이제 그 환자는 이제 완전한 절제가 됐고 지금 잘 회복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살고 계신 분이 있고요. 지금까지 이게 발전해온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건 절대로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개복을 해서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째서 수술했는데 최근에는 그 어려운 수술도 이제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이나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구멍 좀 몇 개만 뚫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훨씬 더 이제 좀 잘 치료의 순응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 회복도 좀 빠르고. 네네네 그렇게 되고 신기하게도 마취를 하고 깼는데 자기 몸에 상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느끼는 느낌은 환자들이 나 이거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수술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또 한 가지는 항암제가 많이 이제 발전이 많이 됐어요. 최근에는 수술한 환자들, 1, 2기 환자들 저희가 이제 잘 계산해 보면 5년 생존율 저희가 따지는데 한 40% 이상, 어떤 경우에는 50% 이상까지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그런 데이터가 쌓여서 아직 여러 기관에서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거의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생명은 소중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구조대를 특파할 정도인데 좋은 면들, 이게 발전한 면들 이제 말씀드리고 같이 가자, 치료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수님은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만큼 평소에 본인 관리를 그래서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뭐 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있으시죠? 선생님들은 어떤 건강 관리를 좀 하실지. 우리 병원에 보면 1년마다 검진을 하잖아요. 거기 이제 설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답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은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온 셔츠를 젖을 정도로 운동을 합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답을 써야 되는데 뭐 답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땀을 흘리는 경우는 칼국수 먹을 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된다 해서 그때부터 운동을 좀 해야겠다 했는데 병원에 뒤에 보면 산이 아주 좋은 산이 있어요. 수술 끝나고 진료실 가기 전에 산을 많이 이용해서 좀 운동을 좀 하려고 하고 집에서 땀내는 자전거 이런 거 하고 저희가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면 구멍 뚫어서 이렇게 나무젓가락 같은 기구를 넣어서 이러고 계속 수술하거든요. 여기 어깨가 되게 안 좋아요. 이게 힘이 있어야 돼요. 턱걸이 같은 거 이제 집에 하나 해서 요즘에 지금 하고 있고요. 한 2000년 가을인가요? 그때 제가 그때 연구 미팅 하고 나서 이제 좀 하신 거 다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뭐 첫걸음부터 시작해서 뭐 건강 관리 얘기하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물구나무 있잖아요. 물구나무를 쓰면 혈액순환이나 이런 거. 그렇죠. 네, 어서 오세요. 네. 보면 환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진료할 때 툭툭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분들의 삶 속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주치의한테 그런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할아버지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진료를 더 봐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이 암이지만 급한 게 농사일인 거예요. 벼농사 졌을 때 뭐 청벌레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뭐 농사가 잘 안 됐다 이런 얘기해서 제가 청벌레 때문에 농사 못 하신 할아버지 얘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 후에 오셨는데 할아버지 그때 뭐 청벌레 그거 어떻게 다 해결됐나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하나에 할아버지의 마음이 확 열리면서 오히려 진료를 더 빨리 보고 되게 행복해하시면서 이제 나가셨던 기억이 있어서 메모해놨다가 이제 다음 진료 한 4개월 후에 또 이제 진료 볼 때 이제 그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환자들 너무 좋아하고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도 그런 거 너무 좋아요.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딱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 속에서 있는 친구 같은 의사 있잖아요. 그런 거 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신의 손을 갖게 되셨어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 어떤 환자를 고치고 싶으신지.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를 좀 고쳐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 어머니를 치료해 완치를 해서 지금 이 순간 같이 한번
이런 얘기하면서 좀 지내고 싶어요.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가 결국 책에 없는 것을 아들인 의사인 나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돌아가시면서 많은 걸 나한테 느끼게 해줬구나.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겨왔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살아도 그래도 있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저희 어머니를 치료해서 우리 예쁜 손녀, 제 딸인데 너무 사랑스러운 딸인데 보여드리고 싶고 또 많은 얘기하면서 좋은 좀 추억과 뭐라 그럴까요? 좀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한 26년, 25년? 어머니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얼굴이 이제는. 그 어머니 생각이 잘 안 나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 산다는 이유로 그냥 그런 걸 잊고 지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신의 손이 있으면 뭘 하겠느냐 했을 때 정말 엄마 살려주고 싶어요. 제가 이게 엄마 어떤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터 해가지고 제가 뭘 해드리면 제일 기뻐하실까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좀 소중한 기회였는데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제가 좀 간과했던 것이 아닌가 싶죠.